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벼락치기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김홍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상으로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그리고 경영지도사 마케팅 부문 자격증이 있고요. 또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주요 양력으로는 한진그룹, 메리츠금융그룹, 미국 프루덴셜 파이낸셜, 한화그룹 이렇게 거치면서 주로 금융, 증권 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강의 이력으로는 해커스 사회조사 분석사 1, 2차 전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의 경영지도사 1차 조사방법론 그리고 2차 시장조사론 강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국지식산업혁신재단 경영지도사 1, 2차 강사 그리고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 위탁교육 강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특강의 성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필기 본교재나 또는 강의에 대해서 1차적인 학습 완료를 전제합니다. 그 전제 하에 주요 핵심적 부분,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간추리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 부분, 핵심적 사항이란 어떤 거냐?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합격선에 닿기 위해서 최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한 리뷰 성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고 상세한 설명은 본 교재 또는 본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강의를 하다 보면 세부 내용들이 약간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일정 수준 세부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확대경이라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수집 방법에서 첫 번째 자료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차 자료와 2차 자료, 여기에 대한 정의 내용은 제1과목에 관한 벼락치기 특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쪽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1차 자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직접 조사한 자료죠. 따라서 결측값이나 이상값을 추적하기가 용이하겠죠. 두 번째, 2차 자료의 수집 방법을 보면 문헌 연구, 내용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문헌 연구는 말 그대로 문헌을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문헌이란 뭐냐? 기록으로 된 문서, 서적 이런 것들이다. 자, 그리고 어떤 장점이 하나 있는데 비개입적 연구, 반응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사자는 그냥 문서를 볼 뿐이지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이러지 않죠. 예, 그게 비개입적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의 반응성의 문제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 문서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이 개입하겠죠. 그런 것들이 한계점이다라는 겁니다. 내용 분석은 이러한 문헌 연구의 일종이에요. 주로 기존의 질적 자료, 앞에서 보신 대로 1과목에서 보신 대로 말이나 글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은 신문기사, 영화, 문서 등등등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런 질적 자료를 양적 정보로 변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A시의 시장이 쭉 어떤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어보니
복지라는 단어를 50번이나 이야기했더라.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양적 정보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면접법, 관찰법, 내용 분석법, 질문지법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빙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 프로빙은 캐묻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심층 규명이라고도 하죠.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사자가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용하는 기술이냐?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응답자가 굉장히 모호한 응답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용들을 보면 무언의 캐묻기, 그냥 이렇게 쭉 응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권장, 고개를 끄덕이며 장려한다라는 그런 워딩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응답을 요구한다. 이건 막 재질문 등을 통해서 이미 응답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교화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명료화는 응답이 굉장히 부정확하거나 응답한 내용 간에 모순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이상한, 좀 정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더 명확한 답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반복은 응답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아, A라서 B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면접법입니다. 말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 앉아서 상호간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다라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장단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면접법은 면접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표준화, 즉 정형화하느냐 아니면 정형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준화 면접은 표준화된 딱딱 정해져 있는 면접조사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것만 물어보니까 심화 측정에는 한계가 있는 등등의 한계점이 있겠죠. 그런데 면접자의 편향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표준화 면접은 정해진 면접조사표 없이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면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화 면접하고 장단점이 뒤바뀌겠죠.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자의 편향 개입 가능성이 있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들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반표준화 면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겁니다. 즉 일정 질문은 표준화하고 그 외에는 비표준화하고 이런 방식이죠. 자, 확대경 쪽에서 확대경 슬라이드 여기서 면접법의 주요 장점과 한계점, 물론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두세 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높은 응답률이에요. 우리가 면접법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면접자가 앞에 딱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이 면접자의 존재로 당연히 응답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면접자의 입장에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상호간에 주고받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조사 방법 대비 라포 형성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 응답자와의 친근한 관계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라포라는 것이. 다만 한계점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노출시키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다 보면 익명성 보장의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또 면접자의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찰법입니다. 자, 감각기관을 이용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상, 대상을 관찰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종류는
이 종류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문제들이. 자, 종류.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나눌 수 있어요. 참여 관찰은 이런 집단이 있으면 내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여기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단점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비참여 관찰은 관찰한다는 사실, 관찰하는 내용,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피관찰자는 나를 이러이러하게 관찰하는구나 라는 그런 관찰 사실을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 관찰, 비통제 관찰인데, 이것은 관찰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느냐의 여부예요. 표준화되어 있는 게 통제 관찰이죠. 요러한 것들, 요걸 관찰해. 이게 통제 관찰입니다. 비통제 관찰은 이런 것들이 없는 거, 그걸 떠올리시면 되고요. 직접 간접은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의 시기가 일치하느냐예요. 일치한다면 직접 관찰이 될 것이고요.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라는 것은 결국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자연적이냐, 자연적이면 자연적이고 인위적이면 인위적 관찰이 되겠죠. 다음, 공개적 비공개적 관찰은 피관찰자가 관찰한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알면 공개적, 모르면 비공개적입니다. 인적 관찰이냐 기계적 관찰이냐라는 것은 그 도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뉘는 개념이죠. 역시 확대경에서 관찰법의 주요 장점과 한계점 살펴보시겠습니다. 장점은 무의식적이고 인식하기 어려운, 피관찰자가 자기 스스로도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비언어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유아나 동물 연구에 유용하다. 유아나 동물이 조사자와 대화를 할 수는 없어도 어떤 행동들을 잘 관찰하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한계점은 관찰자가 관찰하다 보니 당연히 주관 개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은 돼도 그 내면의 동기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또 앞서도 살펴봤듯이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의식을 해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한계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투사법입니다. 조사 목적이나 주제를 응답자가 모르도록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사한다라는 게 투사법이에요. 종류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딱 주고 어떤 게 연상돼? 라고 물어보는 거. 그걸 한번 표현해봐. 이런 게 단어 연상법이고, 아주 모호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해봐 라는 그림 묘사법이 있고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이런 미완성 문장을 주고 그걸 완성시켜 보게 하는 문장 완성법. 또 어떤 만화를 보여주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하는 만화 완성법. 또 역할 행동법이 있죠.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게 하고 거기서 느꼈던 태도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는 거. 롤플레잉이나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간접 질문 방법인데요. 투사법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고요. 추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류 선택법, 틀린 답들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로써 그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는 거고요. 단순 연상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시하는 문장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 연상법이고, 토의 완성법은 토의 카드를 이렇게 주고 그걸 완성하게 하는 거고, 정보공사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성향을 A, B로 나눈다고 할 때 A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는데 B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의 정치 성향 쪽 태도는 B 쪽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내용 분석법은 이미 우리가 학습한 내용 참조하시고요. 자, 다음은 질문지법입니다. 서베이법. 우리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설문조사 떠올리시면 되세요. 자, 설문지 또는 질문지라고 하죠. 그런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표준화, 구조화, 딱딱딱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질문지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 조사를 하는데 그런 각 조사 방법의 유형은 뭐가 있고 주요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인 면접 설문조사입니다. 즉,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을 하면서 뭘 사용해서 조사하느냐? 질문지를 사용해서 조사를 한다.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면접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응답률이 높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탐사 질문도 가능할 겁니다. 상호 대화 간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죠. 그 대신에 면접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편 조사는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응답자한테. 그러면 응답자가 그걸 스스로 잘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응답률이 높지 않겠죠. 그래서 낮은 응답률이 한계점입니다. 그 대신에 얼굴도 보이지 않고요. 또 이런 질문지 속에 여러 가지 귀하의 익명을 반드시 보장합니다. 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높은 익명성 보장의 장점은 있겠죠. 자, 낮은 응답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등이 있습니다. 반송용 봉투를 동봉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반송을 할 때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물질적인 보상 약속을 한다든지, 비밀 유지, 익명성 보장 등을 통해서 응답률 제고를 좀 도모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방안들이 이거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학습을 추가적으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자가 전화상으로 응답을 하면 조사원이 그걸 기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전화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되돌이켜 보시면 굉장히 질문이 길어지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끊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시간과 조사 문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질문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한계점이고, 그 대신에 신속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자, 온라인 조사는 온라인 통신망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인터넷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상에서는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겠죠. 이런 장점은 있지만 PC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즉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어떤 특정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런 특정 계층의 편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이 한계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집단조사를 보시면, 집단조사는 집단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질문지 교부한다. 예, A 고등학교 운동장에 다 이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모여서 조사자가 질문지를 쭉 나눠주고 동시에 조사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럼으로써 이제 조사의 동일성, 여러 사람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A 고등학교에서 이랬으니까 B 고등학교에서 또 똑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장점은 있지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조사를 하는 거니까
어떤 집단의 상황, 뭐 저쪽에서 동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응답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한계점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응답의 오류, 응답의 왜곡입니다. 체계적 오류라는 것은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체계적 오류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거예요. 굉장히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주요 오류만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관용의 오류, 항상 긍정적으로, 뭐 1, 2, 3, 4, 5 중에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항상 이제 제일 좋은 게 5라고 할 때 항상 5를 그냥 체킹하는 거예요. 그런 관용의 오류. 가혹의 오류는 거꾸로 가장 부정적인 거에 체크를 계속하는 거. 중앙집중 경향의 오류는 항상 여기 3번에 체킹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근 효과, 최후 효과는 시간적으로 끝에 제시됐기 때문에 최신이죠. 이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즉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뭡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신이에요. 항상 4번을 체킹한다는 겁니다. 그게 최근 효과입니다. 그 최신 정보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1차 정보 효과는 1, 2, 3, 4를 주면 처음에 제시된 거, 이 1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제시된 응답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체계적 오류 쪽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몰이 되는 게 요겁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즉 아주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라는 그 방향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니까 그 바람직한 방식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응답이. 기타 뭐 동조 효과, 대조의 오류, 후광 효과, 응답 순서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조 효과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동조 효과고, 대조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상반되는 것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거고, 후광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너무 강렬해서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응답하게 되는 거. 응답 순서 효과, 이런 것들은 응답으로 제시되는 순서, 거기에 의해서 응답이 영향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죠. 다음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이 비체계적 오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체계적 오류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오류라면, 비체계적 오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류다라는 겁니다. 자, 세부 내용을 이제 응답자에 의한 오류, 측정 상황에 의한 오류, 측정 도구에 의한 오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응답자에 의한 오류는 뭐 응답자 피곤 등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응답자가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상태에서 응답하는 응답 내용들은 정상일 때와는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오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상황에 의한 오류, 장소, 분위기 등.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에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과 차이가 나겠죠. 측정 도구에 의한 오류, 여기 측정 도구에 적응을 한다든지 이러면 원래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응답들이 또 달라지는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겠죠. 다음 실사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사 준비인데요. 조사 참여 인력들 이제 쭉 보면 각각의 연구원, 실사 감독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롤을 담당하느냐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연구원은 연구조사의 전체적인 기획 설계 앤드 질문지 작성을 담당을 하고요. 실사 감독관은 말 그대로 총괄 감독입니다. 자료 수집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증원은 자료가 표준적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집이 되었는가를 검증하는 사람이고요. 부호기번은 코더라고도 하고요. 응답 범주를 쭉 분류를 하고 거기에 이건 1번, 이건 2번 이런 식으로 부호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입력원은 이제 키펀처입니다. 실제 응답을 숫자 부호로 입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 조사원은 조사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을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사 진행관리 쪽에서의 점검 사항과 조치 쪽을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증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차 검증은 조사원이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쭉 이제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자료 수집을 하면 기보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거. 그게 1차 검증이고요. 2차 검증은 실사관리자가 점검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 오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관련하는 조치 같은 것들을 하는 거. 3차 검증은 실사 담당자가 전화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응답자가 맞느냐, 진위 여부, 그리고 적격 대상자인가 등등의 여부 이런 것들을 3차 검증에서 우리는 점검합니다. 자, 이랬을 때 조치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만 굉장히 단순하게만 정리를 하면 단순 기보류나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설문지를 보완을 하거나 또는 끝까지 보완이 안 되면 이제 결측 처리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그 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해당 설문지를 폐기 후에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변수와 개념에서 검정 요인, 검정 변수라고도 하고 제3의 변수라고도 하는 그 개념입니다. 자, 외재적 변수라는 것은 키워드가 요거예요. 두 변수와 우연히 연결돼서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예요. 이건 쉽게 예를 들면 친절 교육을 강화를 하니까 그 음식점의 매출이 증가했더라라는 X와 Y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 중간에 주방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결국에 매출을 증대시킨 거는 이 요인이에요. 그런데 얘가 요 시기에 우연히 연결이 돼서 마치 친절을 강화하면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그렇게 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예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다음 매개 변수는 요 사이에 이렇게 끼는 겁니다. X, Y 사이에 매개 변수가 끼는 거예요. 따라서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죠. 그런 관계를 이루는 거. 예를 들면 광고를 강화하니까 브랜드 선호도가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독립 변수에 앞서면서. 그래서 앞서면서 독립 변수에 유효한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거의 예를 들면 원래의 XY 브랜드 선호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이걸 조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광고 기간과 우연히 겹친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결국엔 여기 영향을 주겠죠. 뭐 이런 등등의 관계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구성 변수는 개념 구성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이 관찰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 파악에 사용되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부 규모가 증가하더라 라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사회적 지위 요거를 구성하는 것은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연령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구성 변수라는 거고요. 자, 억제 변수는 관계가 있는데 요게 키워드예요. 없는 것처럼 억누르는 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해를 하면 이 억제 변수가 없는 것처럼 억누르는 변수니까 우리가 얘를 통제를 한다면 그 변수를, 그러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있는 유효한 관계로 나타나겠죠. 왜곡 변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관계를 정반대로 나타나게 왜곡하는 변수예요. 그러면 이 변수를 우리가 통제한다면 관계가 제대로 된 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예, 다음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보겠습니다. 개념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우수한 학생이란 학점이 높고 출석률도 높은 학생,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추상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조작적 정의는 숫자가 개입합니다. 우수한 학생이란 학점이 4.0이고 출석률이 95% 이상인 학생이다. 즉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이런 지표들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런 식으로 계량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실제 측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증주의에서 강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측정이란 결국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세계를 이렇게 계량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적 세계와 연결을 한다라는 것이고, 측정의 수준은 나중에 척도의 유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과 개념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명목, 서열, 등간, 비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아래로 가면서 높아지는 겁니다. 수준이. 자, 명목 수준은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해서 숫자를 부여하는데 그 숫자가 계량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 여자 있을 때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수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1과 2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계량적 의미가 없는 이런 숫자들. 그래서 숫자가 어떤 계량적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 가감승제, 즉 사측연산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예, 다음 서열 수준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 숫자 부여, 즉 요 우리가 봤던 명목 수준 거기에 상대적 순서 서열을 부여를 하는데 거리나 간격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즉 등간성이 없다는 거죠. 즉 여기 제가 얘를 성적 순위로 들었는데 1등, 2등, 3등이면 1등은 1, 2등은 2, 3등은 3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숫자 부여를. 자, 그랬을 때 상대적인 순서는 알겠는데 누가 1, 2, 3등이냐 이건 알겠는데 거리나 간격의 의미는 없죠. 즉 성적을 생각하면 1등과 2등의 차이하고 2등과 3등의 차이가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가감승제가 의미가 없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등간 수준입니다. 이건 금방 봤던 서열 척도의 원칙에 서열 간의 간격이 일정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 영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를 제가 온도를 드러났는데 온도를 0, 1, 2, 3 해가지고 뭐 10도까지 있다고 하면 이 사이의 간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간성을 가져요. 그런데
절대 0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0이다라는 게 온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여기까지 오면 가감은 성립을 하고 승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즉 1도에다가 9도만큼 더하면 10도가 되죠. 예, 이거는 가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승제라는 거는 결국 이제 비례 개념들이니까, 자, 10도는 1도보다 10배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비례 수준까지 가면 등간 수준의 원칙에 절대 0점과 비례성까지 전부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 승제가 모두 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그 일반적인 숫자들 떠올리시면 돼요. 소득, 무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척도라는 것은 3번의 척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체계화된 기호 또는 숫자, 계량화를 위한 도구다라는 거. 우리가 그 몸무게를 뭐로 잽니까? 체중계로 재죠. 얘가 척도죠. 체계화된 기호 또는 숫자고 계량화를 위한 도구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보의 양과 척도의 수준에 따라서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각각의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만 가능한 중심 경향치하고 통계치만을 요약을 조금 해서 살펴보면, 명목척도에서는 최빈수가 중심 경향치로 사용이 되고요. 요것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집단에 남자가 60명이고 여자가 40명이다. 그러면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표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최빈수는 1이겠죠. 1이 60개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집단의 중심 경향은 1이다 라고 그렇게 최빈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서열척도 중위수, 서열척도는 최빈수도 이용할 수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중위수까지 중심 경향치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중위수는 이렇게 가운데에 존재하는 게 중위수죠. 그 다음에 등간척도로 가면 이제 A 플러스 중위수가 B라고 하면 명목척도와 서열척도에서 사용 가능한 최빈수와 중위수 플러스 산술평균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이 등간척도 레벨이고, 산술평균은 우리가 아는 평균이죠. 비율척도로 가면 여기 등간척도에서 이용 가능한 이 중심경향치 플러스 조합평균, 기하평균 이런 것들까지 다 가능하고요. 통계치로 보면 명목척도는 이제 빈도, 그리고 그 빈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뭐 100분율 요 정도의 통계치가 가능한데, 서열척도에 가면 이 범위라는 것은 제일 높은 값에서 낮은 값 뺀 요게 범위지 않습니까? 이제 서열성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요 범위 이것이 가능해지고, 등간척도로 오게 되면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계수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비율척도로 오게 되면 이제 변동계수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가능을 하게 된다라는 대표적인 중심경향치와 통계치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척도의 구성기법입니다. 리커트 척도. 자, 긍정, 부정, 즉 동의, 비동의의 정도를 표시한다. 네, 어디까지 동의하는가, 어디까지 긍정하는가, 이걸 표시를 하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합산이나 평균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을 한다라는 게 리커트 척도입니다. 예시가 그러면 어떤 거냐, 이 리커트 척도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작성을 해놨는데요. 미리 보실 것은 동일한 태도라도 선택 항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계점이죠.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리커트 척도 예시예요. 피트니스 센터 이용 만족도예요. 매우 부동의가 1점이고 매우 동의가 5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응답자 A, 이쪽이 매우 부동의, 이쪽이 매우 동의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응답자 A는 친절, 청결, 가격,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는 게 청결과 시설입니다. 그건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친절과 가격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이 점수들을 다 더해서 나눠봤더니 평균을 내봤더니 3점이에요. 자, 얘는 응답자 B예요. 똑같이 3점이 평균이에요. 둘의 숫자로 본 태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B는 전부 다 보통에 표시했어요. 따라서 응답자 A는 청결과 시설에 만족하고 친절과 가격에는 불만족하는데 응답자 B는 모두 보통이에요. 이것처럼 같은 태도 점수라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동일 태도라도 선택 항목이 다를 수 있다 등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실 거고요. 서스턴 척도는 가장 우호적인 태도 그리고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 이렇게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 문항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각 문항에는 가중치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자들의 평가에 근거해서 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평정 척도입니다. 평정자가 척도점에 체크를 하는데 이 척도점이 특성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구별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 방식의 평가고요. 예. 뭐 A 등급,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어딘가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평가자 성격에 따른 오류, 관대와의 오류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것들이 한계점이죠. 다음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입니다. 서열적 측정 방법의 연속적인 문항 이걸 가지고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을 하고 등간격을 가져간다. 예시를 제가 들어놨는데요. 한국인이 보는 독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그걸 측정을 할 때 결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허용하겠다. 결혼 가족까지는 좀 그렇고 동호회 정도는 허용하겠다. 동호회는 좀 그렇고 이웃으로 사는 건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서열적 측정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 결혼 가족, 동호회 허용, 이웃 허용, 직장 동료 요 사이사이가 등간격이라는 걸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웃 허용 요 정도가 한국인의 독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척도점들 사이에 등간격을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거트만 척도예요. 거트만 척도는 앞서 우리가 봤던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를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도의 강도에 대해서 어떤 연속적인 증가 유형을 측정한다라는 워딩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개별 항목들의 서열성 플러스 누적성의 개념이 여기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항목에 찬성을 하면 그보다 낮은 강도의 문항들에는 모두 찬성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로 돌아와서 결혼 가족 허용, 동호회 허용, 이웃 허용 이 여기서 결혼하고 가족까지 다 허용하겠다. 이게 가장 어려운 항목이죠.
가장 어려운. 우리나라 방문 정도 허용한다. 이게 가장 쉬운 항목 아닙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라면 그 응답자는 그보다 쉬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패턴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그 이상적 패턴과의 일치 정도를 계산하는 재생계수라는 것입니다. 0.9 이상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이 척도의 측정 방법이나 이런 구조상 2개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 이걸로는 사용 불가하죠. 그런 점 등이 한계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시오메트리예요. 구성원들 간 관계의 총체적인 구조를 단순화 도표화한 거다. 주관적 경험을 통한 접근으로 집단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거죠. 누구와 일하고 싶어 라고 표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는 B하고 일하고 싶어 하고 B는 C하고 일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레노를 중심으로 발전한 인간관계 측정에 관한 방법, 이걸 의미한다라는 문구가 그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해요. 자, 소시오메트리는 단점이 조사 대상이 소수일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 점 등이 한계점이다라는 게, 많은 한계점 중에 이걸 한계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점, 한계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의미분화 척도예요. 얘의 키워드는 양극단, 상반되는 형용사예요. 2개의 형용사를 제시한다, 양극단에. 그 사이에서 평가해서 선택한다라는 건데, 예시를 제가 여기 들어드렸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어느 그 능동성 측면, 추진력 측면,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척도에 어딘가에 체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극단에 상반되는 형용사가 있죠. 능동적, 수동적, 추진력, 강하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이걸 여러 그 뭐 제품 간의 비교나 이런 것들에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연구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벨 척도는 가운데에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의 수식어. 그래서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용 중인 OTT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 수식어가 있고, 1, 2, 3, 4, 5 이쪽으로 갈수록 긍정, 마이너스 1, 2, 3, 4, 5 이쪽으로 갈수록 부정, 이런 구조를 갖는 겁니다. 자, 이제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보겠습니다. 타당성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확성이에요. 신뢰성은 일관성입니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에 가깝게, 제대로 잘 측정했는가의 정도예요.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신뢰성은 대상을 유사한 척도로 여러 번 측정을 하거나 또는 그냥 하나의 척도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 즉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내기계 동리의 지판이,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내용 타당성, 기준 관련 타당성, 개념 타당성, 동시 예측, 집중, 판별, 이해, 이런 식으로 내기계 동리의 지판이, 이렇게 구조로 외우시면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타당성은 뭐냐?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의 속성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고요.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실력이라는 거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 시험지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랬을 때 이 시험지의 내용이 이 영어 실력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느냐?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예. 주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타당하다, 내용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준 관련 타당성입니다. 얘는 새로 개발 사용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 이렇게 개념이 있으면 이게 새로 개발 사용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하고 기존에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 얘들 간의 그 측정값들 간의 상관관계로 타당도를 평가한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동시 타당성, 예측 타당성. 이 척도하고 그 어떤 사건의 시점하고의 차이예요. 척도가 현재의 사건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 즉 고교 졸업할 당시의 학업 성과를 어떤 것으로 측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내신 성적, 수능 성적 했을 때 내신 성적과 학업 성과에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수능 성적과 학업 성과에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신 성적과 학업 성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다. 그러면 얘가 동시 타당성이 더 높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고교 졸업할 때 학업 성과 이 둘은 시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동시 타당성이고 만약에 척도가 미래의 사건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척도고 대학 졸업 시의 평점을 척도가 요 미래의 사건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를 본다면 내신과 수능 성적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 졸업을 할 때의 평점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의 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예측 타당성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개념 타당성 또는 구성 타당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척도가 이론적 추상적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그겁니다. 측정값들 간의 상관관계로 이것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유형이 집, 판, 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중 타당성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 같은 개념 측정하는 경우에 상이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값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를 A라는 측정 도구, B라는 측정 도구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만약에 얘들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면 이 검사 자체의 집중 타당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판별 타당성이에요. 자,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이번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A라는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의 결과가 있고 이 다른 개념, 이게 1개념, 2개념이면 A라는 측정 도구로 2라는 개념을 또 측정했을 때의 결과값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얘를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타당성을 가지려면 얘들 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야죠. 그랬을 때 이 검사에, 즉 이 측정의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해 타당성은 특정 개념과 유사한 다른 여러 개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 개념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일수록 이해 타당성이 높은 측정 방법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체력을 측정하는 이런 체력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다라고 하면
이 체력은 유사한 다른 여러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근력, 지구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얘들도 잘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해 타당성이 높은 측정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측정의 신뢰성 평가는 제복반내로 외우시면 됩니다. 재검사법,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이상을 측정한다. 여기서 측정, 여기서 측정 해서 이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이 상관관계가 높으면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때 동일 상황, 동일 측정 도구, 동일 측정 대상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측정 간격 사이에 외생 변수 작용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 간격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뭐 성숙 효과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짧다 그러면 주시험 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고, 복수양식법은 2개 이상의 유사한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한다. 뭐 40문항짜리 이렇게 측정 도구가 있으면 얘랑 굉장히 유사한 또 40문항을 또 만들어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간의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다수의 측정 도구 개발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분법은 이렇게 전체 문항을 2그룹으로 반분하는 거예요. 전체 문항을 2그룹으로 반분해서 각 그룹의 측정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각 그룹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고, 신뢰도 계산을 할 때 이제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은 뭐냐? 이렇게 반으로 나뉜 그 측정 도구로 반분되지 않은 원래 측정 도구, 그 신뢰성을 추정하기 위한 공식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적 일관성법은 동일 개념을 여러 문항으로 질문을 할 때, 여기 동일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으면 얘를 질문을 하는 이런 문항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항목들이 과연 일관성을 갖는지, 얘들이 일관성을 갖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때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 중에 신뢰도 저하하는 항목, 만약에 요거다 그러면 얘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 어떤 거냐? 구성 항목들 간에, 요 구성 항목들 간에 모든 가능한 상관관계 값들을 구해서 그 이제 평균입니다. 그 상관관계 값들의 평균. 자, 이제 세 번째, 신뢰성 향상의 주요 방법.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그냥 여기에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신뢰성 향상의 주요 방법도 꼭 학습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요 방법이 이런 거죠.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의 수를 늘린다. 문항 설명을 명확히 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무성의하거나 일관성 없는 응답지 제외시킨다. 신뢰성이 있다고 검증된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 등등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뢰성과 타당성 간의 관계인데요. 큰 줄기만 보면 타당성을 높이려면, 이렇게 타당성, 이게 타당성이라고 하면 이 타당성이 이렇게 높아지려면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이 타당성은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어도 신뢰성은 가질 수 있다. 신뢰성은 자기 혼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 타당성이 하나도 없을 수 있으니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정리를 하면 타당성이 높다 하면 신뢰성이 높은데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도 낮다.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예요.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체계적 오차는 측정 오차가 체계적 패턴을 띠면서 일정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얘는 타당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체계적 오차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타당성은 뚝 떨어진다는 그런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우연히 또는 가변적인 일시적 사정에 의해서 일관성 없이 측정 대상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오차.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비체계적 오차가 높으면 신뢰성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신뢰성과. 다음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어떤 거냐. 내적 타당성은 측정된 결과가 실험 변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즉 X가 이렇게 변하면 Y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했을 때 이 Y의 변화는 어떤 외생 변수 Z가 끼어들어서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X의 순수한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내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외적 타당성은 이렇게 밝혀진 추정되는 인과관계가 이게 현실에서도 그럴 거냐, 실제 상황에서도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게 외적 타당성입니다. 자, 이제 자료 처리 관련해서 주요 개념하고 용어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컬럼이라는 거는 항목별로 부호화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예요. 예를 들어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뭐 40, 뭐 56, 뭐 이렇게 쭉 가다가 가장 큰 숫자의 응답을 보니 100이었다 라고 하면 이 문항의 컬럼 수는 100이니까 하나, 둘, 셋 최대 자릿수가 3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무응답. 응답 안 한 거죠.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고 주요 원인은 실수에 의해서 누락했거나 기타 등등이죠. 뭐 고의적으로 거부했거나 적합한 보기가 없어서 표기를 안 했거나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무응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무응답이 발생한 설문지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다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응답 부분을 재확인을 해서 사유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사유에 따른 처리 관리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략히만 봤습니다. 다음 결측치예요. 값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값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 결측치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별도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 변수 값이 가질 수 있는 대안외의 값을 부여한다. 이 뜻이 뭐냐면 응답 대안들이 1, 2, 3, 4 이렇게 돼서 한 자릿수다. 그러면 결측 값은 예를 들어서 9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 자릿수로. 그 대신에 1, 2, 3, 4하고는 다른 대안외의 값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상값이라는 거는 관측된 데이터 범위가 있으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 또는 큰 값이에요. 자료 중심이 여기 있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값들이죠. 요게 일반적인 데이터 범위면. 자, 그래서 얼마나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이런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자, 처리는 이상값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나름의 의미를 가진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상값을 처리하는 기법들이 완전히 삭제를 하거나 대체 다른 걸로 바꾸거나 뭐 변환을 해서 쓰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더욱 상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본 강의 또는 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을 하고요. 예, 오늘 제2과목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벼락치기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